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연애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행복한 비연애 생활자를 위한 본격 싱글학이라고 부제목이 또 붙어 있어요. 책 표지에 있는 또 다른 문구들을 읽어보면요. 연애 가임 시대, 지금 연애하지 않는 자 모두 무죄. 또 네 연애 니나 재밌지, 뭐 이런 활자들이 보입니다. 작가는 이진송 님이세요. 지금도 그렇게 많으실 나이 같진 않고요. 또 이 책을 작성하신 그 시절, 그리고 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어떤 그 잡지 같은데 기고를 하셨다가 책으로 엮은 것인가 봐요. 실제 그 잡지에 기고하셨던 나이는 좀 더 어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운 발칙한 사고를 하고 그걸 굉장히 실천적으로 행동, 일종의 사회운동, 공감대를 얻기 위한 이 나의 생각을 세상에 퍼뜨리려 하는 행동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실행하는 것 굉장히 높은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책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 이제 장자크 루소의 문구를 옮겨 놓으셨어요. 인간의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데 있다. 이분에게 아마 그 연애가 그 원하지 않는 것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권하는 시대에 내가 원하지 않는 연애라는 것을 부추기고 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게끔 하는 이 사회적인 시선, 편견들에 대해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책에서 밝히고 있으십니다.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1920년대의 지식인이 술 권하는 사회에 살았다면 2016년의 2030들은 연애 권하는 사회에 산다. 각종 미디어나 일상생활에서 솔로를 불쌍하고 짠한 존재로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것은 물론 솔로 스스로도 자신이 진정 연애하지 않는 상태 때문에 불행한지 혹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자조부터 한다. 나는 늘 궁금했다. 우리는 모두 홀로였다. 날 때부터 애인과 오늘부터 1일을 외치며 나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니 비연애 상태는 모두가 경험하는 삶의 일부다. 그런데 왜 홀로는 언제나 길을 쓰고 탈출해야 하는 것, 무능함의 상징으로 여겨질까? 연애하지 않는 상태를 긍정하면 정신승리다르니 울지 말고 말해보세요 하면서 놀리는 이유는 뭔가? 연애하라고 몰아대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어디서 뻗어나왔으며 연애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왜 은폐될까? 이 책은 이렇게 연애를 강요하고 비연애를 마치 비정상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의 편견에 대해 고민하며 채널레스24, 한겨레 21에 연재했던 글들을 이렇게 엮어서 원고를 만든 것이다. 모두가 이렇게 목을 매는 연애는 사실 근대적으로 발명되고 학습된 것이다. 이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자연적인 감정으로서의
사랑과 연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에서는 연애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선교사 매드허스트가 영화 사전이라는 책을 펴낼 때 사랑 러브를 연애라고 번역했다는 말이 있고, 또 혹자는 1870년경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러브를 연애라고 번역한 것이 첫 용례라고 말하기도 한다. 1890년을 전후로 일본에서 일반화된 이 단어는 1912년 조중환이 쌍옥루라는 일본 번역소설에서 사용하면서 한국에 수입되었다. 식민지 조선은 대부분의 서구 개념이나 근대 문물을 일본을 거쳐 받아들였는데 연애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서구에서 낭만적 사랑은 신흥 부르주아들이 차별화된 정체성을 다지는 데 유용했다. 계급과 가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혼하던 귀족과 달리 부르주아들은 개인 간의 사랑을 통해 결혼하고 가정을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근대화가 진행 중이던 식민지 조선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했다.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도 부모도 아닌 나 자신이다. 나는 연애를 통해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사람과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나는 무엇을 중시하는지, 내가 어떤 만남을 꾸려가는지 등은 모두 나라는 인간의 특성이며 고유한 주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연애를 통해 주체가 개인이 발견되었다. 연애는 당시에 함께 수입된 개념, 즉 확고부동한 자유의지와 이성으로 무장한 자아의 탄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연애는 조혼과 대가족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권위에 저항하는 기제이자 정체화의 중요한 방편이었고 식민지 조선에서 문명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이런 연애를 경성 최고의 모던 보이자 그 당시 국민 오빠였던 이광수가 그의 소설 속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예들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에 딱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진짜야? 뭐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실일까? 이런 퀘스천도 좀 들고,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그렇지만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또 정말 또 고개도 끄덕여지고, 그리고 설령 이게 뭐 정확한 팩트와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여기에 있는 그런 뭐 연애가 근대적 개념이긴 하지만 사랑이라는 개념은 그 전에 아주 오랜 옛날 신라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뭐 많은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사람의 삶이 있는데 사랑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연애라는 게 사실 근대에 와서 어떤 전통사회에서 벗어나는 나는 좀 다름을 이제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신흥 부르주아들, 그런 젊은 세대들이 표방했던 그런 근대적 개념이었던 거는 또 수긍이 그렇다는 주장은 또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재작년인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이병헌이 나오는 그 드라마를 했었잖아요. 근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연애가 딱 이 작가님의 주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대의 상징이었던 거죠. 근데 서구 전통사회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젊은 사람들의 연애가 시작이 됐고, 그게 어떤 그렇게 발명되고 학습되고 강화되어 온 것이다라는 발견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재미있는 부분 또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연애하지 않을 자유는 연애의 자격을 다 갖춘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연애의 자격이 확보된 사람이 연애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생각. 즉 연애 이꼴 좋은 것, 할 수 있으면 안 할 리가 없는 것, 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연애를 안 하는 유일한 방법은 못하는 것,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연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발명되고 학습된 것으로서 여기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어쨌든 한국에서의 역사는 겨우 100년 남짓 되었고, 근대로부터 겨우 100년 남짓 되었고, 절대적이거나 운명적인 것이 아니다. 연애는 때로는 자본주의와 공모하고, 때로는 자아 발견 욕구와 만나고, 때로는 국가 통치 정책과 공명하기도 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이다.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남녀 집단 미팅을 제시하는 사례를 보면 이를 노골적으로 알 수 있다 라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지점, 이 부분에서 정말 그렇구나 깨달음이 와요. 어디요? 여기요. 연애는 때로는 자본주의와 공모하고, 때로는 자아 발견 욕구와 만나고, 앞서 그 미스터 선샤인의 예처럼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국가 통치 정책과 공명하기도 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연애가 쓰고 있는 낭만과 당위의 베일을 벗겨내면 연애하지 않을 자유를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진다. 누군가는 선택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는 하고 싶지만 못할 수 있다. 그 상태를 일일이 십자가 밟기처럼 너 연애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하고 검증할 필요는 없다. 비연애 상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나 체험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에게서 연애의 자격을 감별하고 거 봐 못하면서 왜 자꾸 자발적으로 안 하는 척해 하고 몰아붙이는 시뻘건 눈동자를 만난다면 대화가 안 통하는 단계이니 그냥 튀자. 재밌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먹고 사랑하고 소비하라 라고 부제목이 붙어있는 한 챕터를 좀 제대로 읽어보려고 해요. 이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원고를 이 편을 모음으로 엮은 책이어서 가볍게 읽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챕터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학문적인 근거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되게 다채로운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읽으려는 먹고 사랑하고 소비하라 비슷한 영화 제목이 있는데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걸 따라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챕터를 보면 조금 핵심적인 좀 제가 놀랐던 깨달은 바 그랬었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싶었던 그런 탁 치는 내리치는 그런 부분이 이 부분에 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정말이지 어디를 가든 연애가 발에 차인다. 자고 일어나면 열애설이 터진 이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차지하고, 텔레비전에는 연애 상담부터 가상 연애까지 핑크빛 프로그램이 넘쳐나며 모였다 하면 연애 이야기를 한다. 바야흐로 연애를 공부하고 훈련해야 하는 시대에 연애를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과시하는 시대. 연애 지상주의는 그러한 방식에 속하지 않는 이들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고 바로 그 낙인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으로 다시 연애를 권장한다. 그리하여 비연애 인구는 연애를 하기 위해 자기관리를 하고 커플 매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솔로 타출을 꿈꾸는 연애 상비군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요새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런 TV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였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책들에 또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사회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조금은 변했을 것도 같은데, 네, 마저 책으로 돌아와서요. 이 과정에서 연애는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환원된다. 3포 세대를 가로막는 경제적 이유, 장애 인구가 부딪히는 편견의 장벽, 정상적인 연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가시화되는 퀴어들의 연애 같은 구조적 문제나 특수성은 싹 빠진다.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뻔뻔하게 연애를 권유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모든 문제들에 싹 입을 닦으면서까지 연애하라고 몰아대는지 궁금해진다. 이 지점에서 연애의 지상주의와 후기 자본주의가 은밀하게 공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애를 해야 돈을 쓰기 때문이다. 돈을 써야 연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든스의 용어를 빌리면 후기 자본주의란 노동과 기율, 자기 부정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소비주의 및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질서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한 복판에 우리는 서 있다. 사랑도 예외가 아니다. 에바 일루즈는 상품의 낭만화와 로맨스의 상품화라는 개념으로 이를 증명한다. 상품의 낭만화는 특정 상품의 낭만적 사랑의 상징이라는 코드를 입히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결혼의 상징이자 청혼의 필수품이 되었고, 반지를 건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뜻이다. 로맨스의 상품화는 데이트 상품처럼 사랑하고 연애 관계를 지속하려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현상을 가리킨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페나 레스토랑을 이용해야 하는데, 연애는 다른 관계와 달리 갈만한 곳과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뚜렷하게 분할한다. 친구들과 하듯이 김밥 천국에서 밥 먹고 길에서 군것질하는 걸로 관계를 이어가다가는 진정성을 의심받기 딱 좋다. 소비하지 않는 연애는 언제나 불화를 낳으니까. 최근에는 여성의 진정성을 테스트하고자 소개팅에서 순두부나 닭갈비를 권유하기도 한다고 하죠. 맞나요? 이미 최근 일이 아닙니까? 네, 자신들의 연애를 즉각적으로 전시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SNS 덕분에 로맨스의 상품화는 더욱 활발해진다. 먹고 사랑하고 소비하라. 그것이야말로 지상 과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때 맛집을 검색할 때 오빠랑이라는 단어를 넣으라는 말이 떠돌았다. 오빠랑 어디서 뭘 먹었어, 오빠랑 간 맛집, 오빠랑 데이트하기 좋은 곳, 이런 검색어를 의미하는 거겠죠.
얼마 안 가서 지레비의 터무니없는 음식값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사랑에 빠진 커플들의 리뷰라며 금방 신뢰를 잃었지만, 이러한 사례만 봐도 연애하는 이들이 소비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에 빠진 이들은 정말 열심히 쓴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얼마를 쓰는지로 수치화되기 때문이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다 알고 있으셨을까요? 저만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또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 날카로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이 굉장히, 이런 것에 제가 이렇게 매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논리는 홀로에게 넌지시 화려한 홀로라는 역할을 부여하여 2인분의 소비를 유도한다.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은 곧 초라함과 열등함을 상징한다. 그런데 당신은 초라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그러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자. 결국 능력을 갖춘 솔로만이 솔로 이꼴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도식을 벗어나 커플보다 우위에 선다고 부추기는 꼴이다. 화려한 싱글의 삶은 최신 1인용 세탁기, 1인용 와인 저장고, 애인이 없어도 언제나 말끔하게 손질된 외모,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이성을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경제력과 쿨함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연애 지상주의를 강화하며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억압을 불러올 뿐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품화된 로맨스에 대한 반발이 존재한다. 권력이나 돈 같은 외적인 조건이 사랑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로맨스의 상품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외적 조건으로부터 분리된 낭만적 사랑의 순수성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욕망은 연애 역사를 되짚어보면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향연, 플라톤의 향연에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통해 바람직한 에로스는 이성적이고 공적인 인격체로서의 남성 시민들 간의 사랑이라고 정의한다. 그랬던 사랑이 이제 근대에 이르면 자유와 자유로운 개인이 로맨스의 주체가 되는 걸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근대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영역이 곧 공적 영역이 된다. 그리고 사랑은 그것과는 동떨어진 공적 영역과는 동떨어진 감정을 가진 사적 개인들 간의 자아 실현의 프로젝트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은 자아 실현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앞서 이 방송의 앞부분에 소개드렸던 그런 근대, 대한민국 근대 시대 때가 요 시기와 맞아 떨어지는 거죠. 1910년대 말 연애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도입되어 유행을 선도하기 시작했다. 이때 연애는 남녀가 결혼으로 맺어지기 위한 과정이며 국가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에 맞서 자유연애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개인의 자율성에 따르는 자유와 그로 촉발되는 연애는 외부에서 통제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사랑을 통해서만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앨런 케이의 이론이 근거였다. 연애는 어디에도 복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주체, 내면의 의지와 자율성을 가진 개인을 전제로 한다.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 내가 선택한 사람과의 사랑이다. 이 순수한 로맨스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권력이나 경제적 이득의 개입을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외에 드라마에 툭하면 나오지 않는가?
전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여자는 당연히 낭만적 사랑과 외부적 요건을 섞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런 여자는 언제나 로맨스에서 배척의 대상이 된다. 여자 주인공은 그런 여자, 즉 김치녀가 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고, 남자 주인공은 보통의 김치녀들과는 다른 개념녀를 찾아 헤맨다. 돈이나 능력이 없으면 특별한 사랑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말이다. 꽃다발, 깜짝 이벤트, 여자 주인공에게 갑질을 하는 악역에게 슈퍼 갑질을 함으로써 응징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차, 먹고 싶어하는 것을 사다 줄 수 있는 지갑 등이 필요하다. 무수한 로맨스에서 남자 주인공이 언제나 일정 이상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렇게 낭만성은 소비를 필요로 한다. 한편 자아 실현을 욕망하는 주체는 연애를 통해 끝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새롭게 위치지으려 하기 때문에 순수성에 집착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랑 이야기의 관건은 어떻게 돈과 권력의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혹은 들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순수성을 부각시키느냐다. 우리가 봐왔던 많은 드라마에, 영화에 로맨틱 무비, 그런 장르의 그런 영화들의 실체, 이 허울을 드러낸, 껍데기를 드러낸 본질, 이랄지 숨은 의도 이런 것들, 그것에 민낯은 이것이었군요. 연애 지상주의는 바로 이 성공적인 사랑 이야기를 누구나 욕망하고 쟁취하도록 몰아간다. 더욱 특별한 연애를 위해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기면서 금전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는 궁극적으로 순수한 사랑을 꿈꾸게 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비연애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 삶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비연애 상태는 연애 상태와 같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삶의 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정 생활 양식에 맞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조롱과 차별로부터 소중한 나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비연애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작가님의 이 생각, 이 섹시한 생각에 미셸은 끌립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위한 이모저모를 여러 다양한 책들을 통해 그것에 대한 깊은 사유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 작가님, 이진송 작가님 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철학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문단만 살짝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서 보시고 주변 분들하고 공유하고 선물하셔도 좋을 그런 책 같습니다. 결코 지루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막 혼자 키득키득하면서 웃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연애는 우정이든 결국은 관계의 문제다. 어느 하나를 불변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바람직한 이상으로 규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협소하고 빈곤할 것이다. 세상에는 별처럼 많은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관계와 우정과 연애가 있다. 누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는 그 사람의 자유다. 연애 대신 우정에 올인한다고 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우정 대신 연애에 올인한다고 멍청한 것이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야 반반무만이 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냐며 그저 자신에게 알맞은 온도를 찾아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헤매는 과정의 연속이지. 1차적으로는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연애에 자신을 내던지든 우정에 몰두하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 연애나 우정의 미래를 섣불리 진단하지 말고 그저 그렇게 내가 선택한 것을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았으며 그것 없이 어떻게 삶을 꾸려가는지 조용히 바라보면 된다. 연애가 시작되었다가 끝나는 가변적인 관계이듯 우정 역시 그러한 법이니 오래 못 간다고 연애를 우정 밑에 배치할 필요도 없다. 제가 앞서 올렸던 자유를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승경 작가님이 설파하신 그 자유 철학이 이 이진송 작가님의 연애하지 않을 자유와 그 맥락이 많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유로운 삶이 굉장히 내면화된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인기 있으려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연애는 내가 하는 선택과 별 상관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다. 저는 이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 인기 있으려고 태어나고 인기 있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오늘 연애하지 않을 자유라는 책을 가지고 자유로운 삶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사색의 시간을 누려보았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해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녹음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